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좀 극복을 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또 협동운동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성큼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신 제목이 먹거리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줬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이 들어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도대체 보면은 그런 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뭐 이런 내용 부분이어서 애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지, 또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 우리 또 면역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강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편적으로는 여러분들 입장에 봐서는 하고 싶은 또 듣고 싶은 얘기, 궁금했던 거를 마음대로 또 물어볼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조금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괴산까지 와서 이 강의한 부분들도 이분들은 그냥 이 먹거리 교육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 아니다, 이미 고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단수가 높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초적인 이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은 강조드리겠지만은 조금 전체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먹거리가 인간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알고 싶었던 거, 그런 거를 물으시고 제가 또 답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새로운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저를 보면서 강사가 무슨 얘기 할까 막 이렇게 설레면서 저를 봐주시는 거가 이제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전문적인 의학적인 것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이 좀 초점이 흐려지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해서 깊은 명상에 이렇게 빠지는 분이 없도록 가능하면 쉽게 명쾌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2시간 강의를 통해서 끝까지 유지되고 참 유익한 강의였다 라고 하는 강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지만 짧은 시간에 아무래도 전체 좀 총괄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생활 습관으로서 가져야 될지,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지은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책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무심코 먹인 음식이 아이를 병들게 한다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초점이니까 첫 번째 파트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여러 유해 물질 또 화물질 노출될 부분이 많은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 부모가 의사보다도 똑똑하고 까다로워된 이유,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보면은 관리하지 않고서는 사실 여러 질병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아나 유아 시기 때 결국에서는 성인 때까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몸의 그 건강에 대한 바탕, 체질이 마련되어집니다.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감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민감한 시기에 잘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바탕이 마련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 속에 몸의 체질이나 또 기본적인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어떤 성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지,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이 많은데 우리 애들이 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PHMG, PGH, MIT, CMIT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삼총사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사망자만 1,600명 정도 나오는 끔찍한 생활용품에 의한 화학물질 피해인데 특히 보면은 어린이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의 이런 현실들을 조금 이해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건강 위험 요인 중에서 영양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백그라운드는 이제 의학인데, 독성학과 역학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독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특히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몸에 어떤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 성장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학문이 바로 독성학 역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학의 기초가 되는 독성학 역학의 기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독성학의 원리를 보게 되면 어떠한 영양소나 독소가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물질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독성학의 기본적인 정의가 있는 부분인데, 단지 어떤 거가 치료 약물이 되고 어떤 경우는 독소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양이라는 거죠. 도즈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그것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그게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똑같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적절하게 먹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양소 중에서 되게 적게 섭취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미량원소입니다. 이제 미량원소 중에서는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식사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량영소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현실 부분이고, 또 한편적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많은 영양소 섭취라는 것들이 또 현대사회,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 몸이 많이 쌓아두는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몸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로 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근 들어서 건강의 위험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언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몸속에 과다한 영양 섭취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주로 애들한테 어떠한 신경 발달을 가져다줄지, 천식이나 또 생식의 발달이나 또 애들이 잘 성장할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걸 관찰하는 방법 중에 역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호트 연구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처음 애를 가졌을 때부터, 임신 때부터 등록을 해서 보면은 그때 엄마의 식습관이나 질병 상태나 또는 가정력이나 유전력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에 노출 등 다른 것들을 다 보면은 기록을 하고 산모와 태아를 10만 명 정도의 쌍을 한 20년 정도 추적하는 방법이 바로 코호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 확인한 것 말고 사람에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거가 애들의 지적인 발달이나 또는 발달 장애나 또는 천식을 유발하는가라는 것들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는 방법이 바로 코호트인데, 이제 코호트 연구, 이렇게 대규모의 인구 집단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인과관계에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갖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주로 과학적 근거의 중요 근거 자료 나오는 코호트 자료에 근거해서 주로 먹거리가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선진국에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는데, 우리나라도 한 5년 전부터 코호트 연구가 시작돼서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 그 환경 오염이나 또 식품 오염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애들은 이제 미완성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어떠한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해하고 해독하고 배설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류성 유기 물질이라든가 아주 특이한 화학 물질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가 피해를 입을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적은 반면에,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어지면 그만큼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애들이 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중당, 먹는 물의 양이나 또 식품이나 또 공기의 양 부분이 더 많은데, 이 식품이 오염됐을 경우, 물이 오염됐을 경우, 또 대기가 오염됐을 경우는 태아한테, 영유아 때 그만큼 더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성인과 다른 특별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 같은 경우 뭐 기어다니면서 막 빨고 그러잖아요. 이런 동작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애들한테서 그만큼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위험한지 성인들은 이제 판단하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뱃속에서는 우리 몸에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유전자를 받아갖고 태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중요한 장기가 형성되어지고, 주로 뇌라든가 심장이 만들어지고, 주로 임신 후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키도 크고 또 체형도 늘어나고 또 폐가 성숙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아무리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이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몸에 장기를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그 기초 재료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엄마가 먹었던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먹거리가 기존이 되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할 때로 오게 되면 설계도는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그것의 건축 재료가 부실하게 되면은 결국 완성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실 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먹거리, 우리 몸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영양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우리 몸도 건강하게 발전한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병약한 체질로 가는 거죠. 잘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가 잘 발달하지 못하면 이제 알레르기 체질로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과민하게 발달하는 거고, 또 폐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천식이라든가 다른 호흡기 질환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성인에서의 건강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인들에서 중요하게 사망원에 들어가는 것이 암과 뇌혈관 질환, 또 당뇨가 주로 사망원인 쭉 1, 2, 3위, 4위 이렇게 차지하는 주요 질환인데, 이것들은 감염 질환이 아니고 대개는 퇴행성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개인의 습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바로
엄마 뱃속에서 보면은 그런 유전적인 특성과 또 환경적 영향, 먹거리 영향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한 크리티컬 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가 평생 동안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로 어떠한 질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식생활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성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에서 알러지 질환이 급격하게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교해 보게 되면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식이 보면은 1964년도에서는 천식이 공식적으로는 한 3.4%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한 12%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서는 3명에 1명꼴 정도, 많은 경우는 40%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되는 거니까 일생 동안 아토피 경험률을 비춰보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것이 굉장히 일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질환 부분들은 발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인이 똑같습니다. 발생 원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은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러지 질환을 묶는 겁니다. 거기 안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부분들은 다 아토피 질환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상태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환이 나오면 다른 질환이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발생 원인을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토피 질환이 생기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해서 보면 아토피 행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알레르기 질환이 오는 것을 사전에 잘 차단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평생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때 이 알레르기 질환을 어떻게 대처하는 거가 애들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엔에 노출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반복적으로 항원에, 그러니까 외부 이물질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질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체계가 딱 잡히기도 전에 이제 항원에 계속 노출되어지면은 체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어서 알레르기에 노출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을 통해서 노출되는 식품을 통한 알레르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라든가 계란 쪽이나 또 과일 같은 경우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견과류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돼지고기 또 소고기 같은 경우도 알레르긴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콩이나 이런 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서구 쪽에서는 드물게는 보고가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성인한테는 뭐 정상적인 식품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이제 식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 애들한테서는 이게 알러지 반응으로 촉발되는 거죠. 근데 개인에 따라서는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항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잘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계속 누적하게 반복적으로 항원에 노출되어지면은 이것 자체가 몸에서 민감한 알러지 반응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가 피부 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소화기 쪽에 자극을 계속 일으키니까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설사도 일으키기도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먹고 부채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식품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혹시나 식품 알레르기가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휴, 내가 뭐 챙겨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가 입이 짧아서 안 먹는 거를 어떡하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면은. 그러면 애는 더 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식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잘 못 먹게 되면 일단 잘 먹지 못하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몸에 알러지 반응이 계속 있으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오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반 중에서 제일 키가 작고 몸무게 작은 애를 보면 그거를 성장 발달의 1% 안에 드는 아이라고 보는데 걔들 보면은 절반 정도는 중증 아토피 질환이 심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그것이 아토피 피부로 발전한 애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많은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식품 알러지와 관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 알러지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 그래서 초기에 그 고리를 잘 끊어놓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인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중학생 남자애였는데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여서 엄마가 이제 너는 우유를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된다 교육을 해서 중학생으로 됐으니까 이해를 하고 안 먹고 잘 지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 하고. 근데 학교의 급식에서 보면은 카레가 나왔는데 그 카레 속에 우유가 들어갔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카레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좀 넣기도 하나 봐요. 보면은. 예, 그런데 카레를 갖다가 이 친구가 그냥 그날 아주 맛있게 먹었어. 보면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체육 시간에 뛰다가 발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발작도 알레르기 쇼까지 가는 아주 심한 발작이 나타나서 보면 갑자기 쓰러졌던 거죠. 심폐정지를 해서.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다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있어서 심폐소생술 CPR을 하면 좋은데 없어갖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119 구급대 불렀어요. 근데 인천에 조금 외진데 있는 학교여서 구급대 오는 과정 중에 뭐 주차 있는 거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15분이나 늦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동공이 이미 열린 상태예요. 보면은 응급실 인하대에 왔을 때 이미 뇌사 상태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몇 달 동안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보면은 급식에서 한 번 정도 먹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응급실에서 그러면 그 어머니가 오면 그날 내가 도시락을 싸줘야 됐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을 놓아 우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리고 위로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쪽 부분이어서.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이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으로 이제 옮겨가기도 한다 인식을 하고요. 비염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비염 뭐 잘 냄새 못 맡고 좀 코 막히고 뭐 이런 정도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소한 비염이 아니고 성인 중에서는 자꾸 코가 막히니까 저녁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면은 자다가 부인이 갔다가 여보 왜 숨을 안 쉬어? 이런 일들이 잦은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갖고 본인도 불안해갖고 이제 비염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잠을 잘 못 주게 되는 거. 수면 장애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냄새를 못 맡는 거는 별 문제는 없지만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요 몸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활동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호르몬이나 또 우리 몸에서 효소의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양상인데 주로 수면 때 우리 몸에 여러 낮 활동돼 만들어진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밤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보면은 밤과 낮이 오면 딱 구분되어 있어갖고 밤에는 그 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낮에도 건강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이클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지면 결국에서는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잘 자는 게 중요한데
기존의 알레르기 질환들이 이러한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들 태어날 때 대개 체중이 정상 체중을 갖고 있고 또 정상 임신 주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 중에서는 체중이 떨어져서 저체중하거나 또는 임신 주수에 나오지 못하고 좀 주수를 앞당겨서 나오는 이제 그런 미숙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형인 그런 경우인데 척추 이분증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기형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원래는 척수액이 그 우리 뇌 속에 이렇게 뇌를 보호하는 이제 보호 버퍼층을 형성할 수 있어 망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 뇌 속에 있지 못하고 흘러가고 여기에 다 고여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척수에 있는 벽에 결손이 있어갖고 여기에 이제 척수액이 나와 있는 경우니까 이것도 중추신경계에서 굉장히 조금 중한 선천성 기형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집단적으로 특히 못 사는 지역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백인한테는 안 생기고 주로 흑인하고 남미계 지역 주민들한테 생기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종 간의 문제냐 기형아 발생이 그렇게 봤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매립지나 또는 소각장이 안 들어섰을 때는 이런 기형아 없었다. 이런 유해설이 드러나면서부터 이런 기형아 발생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해 시설이 들었기 때문에 발생된 환경 오염 피해의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미국 CDC 쪽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인을 살펴봐서 이게 리포트에 대한 경우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형아를 낳은 산모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혈액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면은 엽산이 부족한 거예요. 엽산이 비타민 B 계열 쪽 부분인데 그 기형아가 발생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태아의 어느 부위 쪽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아의 세포 손상과 DNA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모가 태아의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난 다음에 손상된 부위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찾아갖고 손상된 DNA를 새로운 DNA로 갈아 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면은 태아가 오면은 손상된 DNA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체킹하면서 오면 이상이 없도록 보면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DNA 회복, DNA 리페어링 프로그램이 이제 임신 중에 산모 몸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 손상된 DNA를 새로운 DNA로 갈아 끼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DNA 합성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게 엽산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DNA를 합성해서 갈아 끼려는데 산모의 몸속에 보면은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때 DNA를 합성해서 못 갈아 끼는 거죠. 일주로 보면은. 그래서 흑인하고 주로 남미계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육류를 섭취하거나 이런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깃값이 싸고 맛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과일 채소가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도 보면은 신선한 과일 채소를 못 먹는 거예요. 일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때우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의 이 부분이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구나 그래서 연방정부 쪽에서 주정부 쪽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배정해서 일종의 보면은 식품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입니다. 보면은 그런 걸 내보낸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정 정부 지적으로 뭐 생협이나 아니면 먹거리 지원 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 갖고 특정 지역에 먹거리에 대한 공급을 촉진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보면 그런 쪽 부분이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점심시간 때 무료 샐러드 바를 연다든가 일주일에 2번에 반드시 과일에 대한 간식을 넣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 갖고 이 척추 입원증이 급속히 감소하는 양상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쪽에서 조금 더 보면은 적극적인 안을 냈습니다. 주로 흑인과 남미계 지역 주민들이 보면은 과일, 채소는 잘 안 먹지만 그래도 빵은 먹지 않냐. 그래도 빵 속에다가 엽산이 첨가된 빵을 갖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빵 중에 재분한 과정 중에 다 엽산을 첨가합니다.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지역에 있어서 척추 입원증이 다 떨어졌어. 딱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소득에 따라서 편차가 있던 기형아 발생률이 일부에 다 해결된 거예요. 일주일 보면은. 그리고 주로 학술지에다, 과학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했는데 뭐라고 투고를 했냐면은 Modern Miracle from Epidemiology. 이건 기적적인 일이다. 현대 기적이다. 역학을 통해서 만드는 기적. 역학을 통해서 선천성 기형에 대한 원인을 밝혔고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서 성공했다는 거야. 일주일 보면은. 예, 그런 거를 과학 잡지에다가 거의 도배를 했어요, 그냥. 자.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과학 학술지인데, It's a miracle. It's a beautiful story.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거를 해결했고,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사랑한다는 거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보면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보면은. 응?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환경오염 물질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에서는 병이 이르는 과정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통해서 특별한 질병이 생기는 과정을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이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몸의 보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 엽산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같은 경우 항산화제라 얘기를 합니다. 대개 환경오염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화작용을 통해 갖고 보면은 세포의 손상을 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식품에서 얘기하는 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나 C나 엽산 같은 경우에서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엔티옥시던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로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도 되고 그리고 식품에 대한 섭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체 방어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급격히 이제 태한테 영향을 주는 걸 가는 거죠. 가장 약한 부리가 결국 태아니까 또 영유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식품에 대한 섭취 부분에서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서는 건강 불평등으로 간다고 하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미숙과인 경우인데 되게 37주하고 42주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있고 난 다음에 애들이 나와야지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 임신 주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체중도 이제 2.5kg 정도가 돼야지 좋은데 37주하고 42주 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7달, 8달 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원인은 알지 못지만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보면은 아직 10달도 안 됐는데 보면은 진통이 들어갔는데 애는 나왔지만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서 과다 출혈로 엄마가 사망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애는 나왔는데 이제 산모는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면은 애를 데리고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젖동량하면서 기른 귀한 아기를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생겼어요. 미소 같은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개 9개월, 10개월 정도가 돼야지만 스스로가 호흡할 수 있는 정도로 호흡기가 성숙되고 그리고 또 엄마 젖을 먹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세상에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숙아들은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보면 사망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도 없고 힘들게 보면은 키운 애기를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미숙아 이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 미숙아에 대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는 이제 위험 요인에 수락한데 보면은 아니 임신 지수가 37하고 42주인데 왜 보면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왜 6달, 7달, 8달 만에 나올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웬만큼 살 만큼 사신 분들인데 살아보니까 뭐 엄마 뱃속이 안전하지 그거 몇 달 땡겨갖고 세상에 일찍 나올 만큼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 그럴 필요 없어 보면은 때가리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엄마 뱃속이 제일 안전한 건데 뭐 몇 달 땡겨서 나오려고 그렇게 길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애가 나오니까 그냥 기가 막힐 일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00년 초에 미국 정부하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저체중아가 왜 생기느냐, 미숙아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규명하는 과학적 연구를 미국 CDC하고 같이 수행을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산모의 몸에서 염증이 있게 되면 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태반을 통과해서 자궁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궁에서는 이 염증 반응물 사이토카이나 물질이 태아한테 도달하면 태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줘요. 유의한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를 쓰고 그 물질이 도달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않도록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산모의 몸에서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근데 염증 수준이 높아갖고 그렇게 막는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태아를 보호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두 번째 숨겨놓은 작용이 나타납니다. 프로스타그란딘의 두 번째 숨겨놓은 작용이 자궁 수축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막다가 이거는 도저히 갖다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상자되면은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산모의 오염된 몸과 태아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서 엄마 몸이 너를 도저히 갖다가 보호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궁 수축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엄마가 보면은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보면 선택한 거예요. 일종의 보면은 그만큼 산모의 몸이 염증 반응이 높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미숙아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산모의 몸이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도저히 보면은 태아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도 그만큼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고 또 태아 같은 경우는 미숙아가 나오기는 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건물이 불이 났어요. 금방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창을 깨고 뭐 7층이라도 일단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곳에 있기보다는 바깥으로 애를 갖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미숙아는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특히 보면은 경미한 뇌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게 되는데요. 조사를 해보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조사에 되게 30% 여기 서울대 연구에서는 35.9% 정도가 정신장애를 호소하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자세를 요한 것도 13.2% 정도가 애들한테서 이제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인데 정신장애 주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정 공포증, 뭐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높은 데를 무서워하거나 뭐 주사바위에 찔리는 건 무서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리어필 과잉행동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인 반항 장애, 어른들한테 사사건든 반항한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집안이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네. 엄마, 아빠가 얘기하게 되면, 뭐, 엄마는 아는 것도 없고, 아빠는 뭐, 그거 보면은, 엄마, 아빠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끊임없이 투정을 이제 하죠.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이고, tik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끊임없이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인데, 사극에 그 사도세자 기억나시죠? 보면은 이제 결국 이상한 아버지 만나갖고 뒤지에 갇혀갖고 결국 굶어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의 부인 반응이 바로 tik장애예요.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속 몸이 떨리는 거예요. 보면은 살이 떨듯이 tik장애인 거죠. 실제로 보면 과도의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해 왔을 때 보이는 그런 증상 부분인데 애들이 보게 되면은 옛날과 같이 이제 간질발작 같은 뇌 손상이 있는 대발작 양상은 아니지만 아주 경미한 정도의 이런 정도의 뇌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야.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지금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같은 경우가 애들한테서 발달 장애 그리고 뇌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가 계속 노출되어지면 결국에서는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뇌에도 퇴행성 변화를 유도하는데 치매와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 노출, 먹거리라든가 다른 부분들 다 포함해서 끊임없이 유해의 환경에 노출되어지면서 애들한테도 뇌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치매라든가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되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먹거리나 또 생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애들이 체중이 늘어나는 이제 비만이 남자이나 여자이나 동일하게 관찰되어져서 나타나는 쪽 부분이어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제가 사진 부분에 한국 애들을 놓지 못하고 이제 홍콩이나 미국을 했는데 이런 체형을 보이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의 섭취가 떨어지고 비타민 섭취가 떨어지고 보면은 섬유소원 섭취가 떨어지는 양상들이 있고 신선한 과일이나 또 야채 섭취라든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섭취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한편적으로는 가공식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칼로리가 많은 식품에 노출되어지면서 편차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일수록 비만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양상이 미국에도 관찰되고 우리나라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의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선천성 기형아 발생에도 연관되어지지만 이 비만에서도 역시 관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점점 이제 비만이 증가되는 양상 부분이고 결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가 당뇨가 이미 인체 인구의 8%는 넘기고 결국은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인구의 14% 700만 명을 넘길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형태 쪽 부분인 거니까 이대로 가는 부분이면 6명에 1명꼴, 7명에 1명꼴 정도는 당뇨 유발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결국에서는 만성질환 자체가 인구 집단에서 미치는 영향 자체라는 것들이 갈수록 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먹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발전된 문제가 바로 당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당뇨 고혈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만성질환의 증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정자수 감소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40대 이상인 경우하고 18세인 경우인데 저는 거의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 60대 가까운 부분인데 어렸을 때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농촌 청년, 컨트리 보이, 응? 네, 농촌 청년.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이럴 일들이 거의 없어서 되게
지금 나이 있어도 정액 검사를 하면은 정자수도 많고 이 운동성이 아주 활발하고 아주 건강한 저는 이쪽입니다. 보면은 네네 네 이런 쪽인데 이 18세 젊은 애들이 뭐 보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없어요. 정자수가 보면은 운동성이 않고 보면은 심각하다 진짜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사회에 있어서 산업화의 발달 수준이나 또 화학물질의 사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자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화학물질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호르몬 교란 효과를 이렇게 유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남성들에게서는 생식기 쪽에 심각한 문제, 불임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태어난 애들은 적어지지만 주로 기형아 발생이 제일 많은 거는 주로 심혈관 질환이지만 증가율이 많은 부분들은 생식기 쪽입니다. 요게 제가 이제 리포트 하면서 선천성 기형에 대한 한국에서의 유병률 변화에 대한 이제 보고 부분인데요. 예,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제일 급속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보게 되면은 잠복과항과 유도하얄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형 형태가 뭐냐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 안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태아한테서 생식기 기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일조면은 요게 이제 잠복구간 예를 들면 이제 크립토키즘이라고 하는 이제 선천성 기형 부분인데 임신 한 9개월 정도 되면 엄마가 남자를 갔을 때 뱃속에서 태아가 자기도 남자라고 이제는 스스로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호탄이 돼갖고 뱃속에 있던 이 고환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정소에 이제 딱 결합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생식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다고 보는데 임신 9개월 때 보면은 그게 뭐 약물이든지 식품이든지 간에 여성 활성도가 굉장히 높고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요인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태아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여성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가 높게 만들어지는 조건이면 이제 그러면은 잠복관이 생기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딸 놓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 낳았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좋다 하고 나서 밑에 이렇게 만져봤는데 안 만져지는 거야. 여기가 보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웬일이냐고 알아봤더니 초음파 검사를 보니까 뱃속에 구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잠복구안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도하얄 경우인데 되게 성기 끝쪽에 요도가 달려 있거든요. 소변이. 응? 그런데 요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그냥 걸려 있어. 보면은 요도 자체가. 근데 이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소변 보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형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잠복구안과 요도하얄의 발생 자체가 딴 나라보다도 두세 배 이상 높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는 산업화 경우일 때는 두세 배 높게 나타나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모들이 계속적으로 호르몬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제1인데 플라스틱 속에 들어가는 가소제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환경 호르몬을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들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먹거리의 위기, 또 생활 환경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이 많아지고 이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인 경우인데 자궁 내막 여기 부분에 이제 자궁 내막의 증식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자 남자가 만나갖고 애가 들어쓰는 조이가 바로 여기에요 보면은. 그래서 자궁 내막이 태아가 착상하고 난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임신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애가 들어쓰지 못하면 이 자궁 내막이 이제 성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러면은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하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성들의 생리 달거리인 거죠. 일주로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궁 내막이 여기 자궁 안쪽에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자궁 내막의 증식이 이 나팔관 쪽이나 난관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복부 쪽에도 있고, 심지어는 흉곽에도 있고, 그러니까 온 몸에 자궁 내막이 다 보면은 이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니까 생리를 할 때는 이게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장난이 아닌 거죠. 생리통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너무 통증이 일어나서 못 견디기 때문에 페인쇼크라고 하는데 통증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쓰러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여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제 자꾸 내원하는 거예요. 보면은 1년에 몇 번씩.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하게 쫓아오겠죠. 왜 자꾸 젊은 애가 보면 쓰러지냐. 들어봤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궁 내막증이다. 자궁 내막증이 워낙 심해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경미한 경우는 이제 자궁 내막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제 드러내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지만 심한 경우는 이제 자궁을 드러내거나 또 난소, 난관도 제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지금 미혼이다 지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궁을 드러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게 되면 주로 식품 중에서 주로 환경 호르몬 작용하는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주로 암세포가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암세포의 증식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을 암세포를 촉진하는 촉진자, 프로모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주로 카시노젠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있고 프로모터라고 해갖고 그거를 증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증식하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유해물질 자체가 호르몬 흉내를 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암 발생이 촉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젊은 여성들의 암 발생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젊은 여성의 유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경우가 나이 든 분들의 유방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확인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고 또 확인되고 난 다음에 수술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많지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발견이 늦으면 이미 진단했을 점에 다른 조직으로 번져서 그러면 전이가 확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요법을 쓰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인데 유방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제 주변에도 꽤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이 암종 내에서도 보면은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서는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통해서 암 발생이 촉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당뇨 그리고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우 그 다음에 암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연관되어지고 또 뇌혈관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는 뇌 쪽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서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손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지금의 질병 구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뇌혈관 질환, 당뇨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는데 먹거리가 이들 질환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소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보면은 정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일반 인구 집단, 그러니까 특수한 직업군이 아니고 일반 인구 집단에서 소변 검사를 하더라도 남성들에게 정자수 감소를 일으킬 정도의 이제 환경 호르몬, 여기서는 이제 푸탈레이트인데, 푸탈레이트가 이제 관찰된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러면은 산업화가 진행되어지면서 남성들은 정자수 감소를 경험하고 보면은 또 호르몬의 저하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궁 내막증이나 또는 이제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방치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에 있는 먹거리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서는 여러 질병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 자율성 유기물질의 영향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이 있으면 그러면 태아의 지적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애들에 대해서 얼핏 보면은 영양술이 높고 잘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체중아나 또 미숙아나 어렸을 때 이미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가 생기거나 또 고혈압이 높아지는 양상이 있거나 또 어렸을 때 관찰되어지는 정신장애, 그게 나중에 크게 되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연관되어져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질환들을 촉발하고 또 성인 들어서 만성 질환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높이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제 먹거리의 오염이 이러한 새로운 질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특히 가난한 애들한테서 보면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먹거리와 관련되어져서 보면은 제대로 건강한 먹거리 섭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가난한 애들한테인 경우, 특히 어렸을 때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역시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의 건강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회 발달과 더불어서 먹거리에 관련한 여러 건강 위험들이 계속 양산되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 화학 물질의 노출이 좀 많이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총 정리한 내용 부분인데요. 빨간 표시가 먹거리에서의 현황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육류 성취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이제 포화지방에 대한 섭취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나 이런 부분의 섭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주로 오메가6 종류의 지방산이 많은데, 이 오메가3하고 6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가축을 사육할 때, 대개는 이제 6 작물인 콩이나 옥수수를 가축 사료로 쓰기 때문에, 가축의 몸도 역시 오메가6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수산물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육류 섭취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균형 자체가 보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전에 1대1, 1대6이었는데 지금 1대20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오메가6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염증 반응을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이는가 증가시키는 부분에 몸의 작용이 일정 정도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 지방산의 분포 자체가 이미 불균형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조절 기능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항산화제가 식품에서 우리 몸에서 오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산화제에 대한 섭취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로 많이 들은 것이 보면은 딸기우가 있다. 그러면 딸기우에 여러분들 딸기 들었나요?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니요 얘기를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유를 먹을 때 흰우유보다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를 먹고, 딸기우유를 먹으면서도 딸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줄 때는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힘든, 응? 그거는 딸기 우유가 아니고 딸기 향우유야. 그거는 식품 첨가물만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철
딸기가 주는 유익함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첨가물이야.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이 많은 섭취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대개는 이제 가공식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까지 고려하려면은 식품 회사들은 경쟁이 취약하다 보기 때문에 원 재료를 뭐 1%, 0. 몇 % 넣고 넣었다고 갖다가 홍보하는 판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외식이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가구 형태가 대개는 이제 단독 가구나 보면은 한둘이 사는 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조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외식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는 이제 판촉을 하기 위해 갖고 자극성 있는 맛을 갖다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맛이나 짠맛 있어야만 굉장히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맛은 굉장히 단맛에 길들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량류 섭취가 많아지고 육류 섭취가 많아지니까 애들에게서 보면은 필요한 칼로리가 너무 과잉된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는 항산화제는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몸에 있어서 보면은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과다 섭취되고 한편적으로는 몸의 조절 기능하는 미량 원소는 섭취가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영양소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제 화물질의 노출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살충제나 납이나 또 대기오염 물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오메가3가 있으면 그것을 줄인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오게 되면은 염증 반응을 느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주로 만성질환의 기본적인 속성은 결국에는 염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염증이 지속되어지면서 세포 손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과를 깎아보면은 처음에는 속살이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분 정도 지으면 사과의 속살이 검은틱틱하게 변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활성산소가 사과의 속살을 갖다가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변형시키는 거야. 화학적인 부분에. 우리 몸에서 오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오염물질을 통해서 생성되겠는데 이것 자체가 세포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육류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주로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돼서도 그렇고 또 식품 중에서 보면은 육류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육류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세포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조금씩 보면은 이제 근육 세포가 손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0.5% 정도가 되는 근육 세포가 매년 빠져나간다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10년 정도만 되더라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5%, 20년 되면 10%. 그러니까 근력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근육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손상되는 기전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활성산소나 이런 부분들이 근육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손상시키는 거에 중요한 부분들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쪽 부분인데 이게 손상되어지면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 나이가 들어서 세포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지면서 세포가 하나하나 손상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세포가 소실되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기전 중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이라는 것이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 부분들 인슐린 분비가 되어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보면은. 근데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세포에 작용을 못해. 보면은.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인슐린 저항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라고 했는데, 당뇨는 왜 생기는 거냐면 인슐린 저항에서부터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세포 안에서 왜 인슐린이 생기냐를 하는 보면요,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모근인데 결국에는 글루코스나 이런 거를 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세포 안에서 글루코스가 많고 이게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쌓아두게 되면은 그 공장이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쌓이면 쌓일수록 보면은 세포 안에서 새로운 혈당을 만들어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쪽 부분들이 인슐린이 그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형태의 보면은 혈당이라든가 이런들이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걸로 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인슐린 저항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용될 수 없는 불필요한 혈당이나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몸에 쌓아두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저장 비용이 많이 든다.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저장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우리 몸에 쌓아두는 것 자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세포 손상이나 또는 당뇨 같은 여러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기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의 섭취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화 손상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절한 식품,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지 못하는 거.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과다하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질병을 촉발하는 역할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냐면 몸에 쓰여질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칼로리를 과잉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나누면 되죠. 실제로 보면. 실제로. 그런 쪽 부분에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다. 실제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몸에 쌓아두게 되면 그게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독이 된다고 하는 거야. 생체 구조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되게 부자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은 되게 한 30억 정도는 가져야 되고 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만 뭐 한 부자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네네네 보면은 그런데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세포가 보면은 60조에서 70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대 부자야. 억대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억대 부자는 고만고만한 부자지만 우리 몸에는 벌써 60조 70조 되는 정도의 세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뭐 존엄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뭐 조대부자이기 때문에 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있는 것 자체가 당당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조대부자다. 그런 생각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하나 세포 안에서 손상이 있어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할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우리 몸을 보게 되면 70조 정도가 되면서 그 조절 기능이라는 것들은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억 명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굶고 또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불평등 구조가 있죠. 우리 몸에 같은 경우는 70조가 오면은 다 보면은 협력하면서 다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가락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세포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지지를 받고 실제로 보면 어느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70조라고 하는 이 복잡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것들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세포 간의 협력과 협동의 사례가 우리 몸속에 이미 있다.
라고 보는데, 이것서 교훈은 뭐냐면은 몸에 불필요한 걸 쌓아뒀을 때는 그것이 보면 손상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몸의 구조를 보면서 사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살아가는 주택을 갖다가 필요한 한두 개 외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독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너무 소유가 많아서 또 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된다. 실제로 보면 저장비용이 더 높은 거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촉진하는 거가 생물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포가 손상되었으면 요 같이 보면은 인슐린 전달 체계, 그러니까 세포 전달, 그러니까 세포의 시그널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뇨가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는데 이제 혈당의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 나타난 것 같이 혈당이 올라가고 또 혈관성 질환이 높아지고 중성질환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 구조가 전체 국민에서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생활에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 전체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을 건강하지 못한 여러 질병들을 촉발하게 만들고 또 건강 불평등 구조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주로는 어렸을 때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 당뇨로 가고, 나이 들어서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치매거든요. 결국은 치매로 간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식품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미국 쪽에서 주로 의학 저널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미국 쪽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미국 사람들이 1억 한 5,500만 개인들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좋지 않은 식생활 패턴과 칼로리의 과잉 섭취와 신체 활동 부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질병을 촉발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고서로서 내고 있어요. 믿는 보고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쪽 부분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도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이다라고 자기네들도 스스로가 보면 평가를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한식은 비교적 균형된 다이어트예요. 식사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점점 식단 자체가 서구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식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구화된 식단을 보이고 또 가공식품에 익숙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내 부모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서 주로 생파라고 하는 생일 파티를 할 때 주로 피자집에서 하거나 KFC에서 하거나 여기서 해서 이게 내가 기뻐진 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할 때 엄마가 만들어준 이 식품들이 정말 귀중한 거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겠지.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보면은 이 좋은 날 이렇게 갔다가 파티를 열고 또 축하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갔다가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KFC나 또 햄버거나 피자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젊은 사람들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강 문제를 촉발하는 데로 간다. 그런데 이 서구 사람과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은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비만이 있어서 체형 자체가 이런 사람도 당뇨가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생기거든요. 체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췌장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채식주의, 베지테리안에 가까운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봄날 굉장히 이제 체력이 딸리고 그랬을 때 상매탄 정도 먹고 애꿎은 게 잡아 먹고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일상적인 육류 섭취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실 가능하지도 않았었죠.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좀 적절한 단백질 섭취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지금의 형태라는 것들은 오히려 과잉해서 발생한 부분이 더 문제라고 보면은, 오히려 균형된 식단 자체를 좀 더 강조하고 한식의 문화 자체를 건강한 다이어트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슬라이드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의 장애와 또 사망을 가졌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이어트리 리스크라고 해서 당뇨, 뇌졸중, 암을 일으켜서 다 포함해서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담배보다도 보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이런 만성질환, 당뇨, 뇌졸중에 대한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질병 발생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주신 중요한 숙제 부분이, 그러면 먹거리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냐 봤을 때 한국 사람을 밑으로 보게 되면은 제일 큰 영향,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먹거리는 환경 오염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생태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서는 식단에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쌀을 자급하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식량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들 부분, 우리 식탁에 계속 오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계속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저는 생협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부분들은 결국은 한국 사회의 식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보면은 결국에서는 이 문제에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건강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거하고, 또 그거 자체가 보면은 삶으로서 자연과 환경과의 친화적인 관계, 또 상생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향후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여기 미토콘드리아 부분인데, 그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체 이 생태계를 보게 되면 우주가 만들어진 거는 139억 년 정도 됐다. 사람이 생명체로서 등장하는 경우는 한 20만 년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처음에 새 생명이 있을 때 하나의 단세포로 출발했고, 다른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세포가 연합을 해서 조금 더 보면은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 세포 안에서는 핵이 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핵 부분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도 미토콘드리아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미토콘드리아는 또 하나의 단세포가 그거는 세포 안에 들어와 갖고 세포의 연합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노화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의 과정 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품의 여러 가지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못 갖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 식중독 부분들이 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증가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여서 다양한 식중독의 문제고, 기록을 하나하나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을 제급하는 거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 구조인데 여러 형태의 식중독 사고가 우리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연도별로 정리하면은 정말 다양한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다 보면 전혀 지루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첨가물 같은 거 아까 그 딸기 우유 얘기를 냈었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첨가물이 사실 우리의 입맛을 길들여지는 측면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몸의 건강한 것과
비춰보게 되면은 사실 건강과는 관련이 없이 유통기간 늘리거나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가 좀 더 먹음직스럽게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뇨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당 섭취가 계속 증가되는 게 문제인데요. 가공식품의 당이 대장암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애들 안에서 제가 코호르트 연구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쭉 추적해서 여기는 호주의 자료 쪽 부분인데 이 비타민 B 섭취량하고 엽산 섭취량을 살펴보니까 청소년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비타민 B가 엽산의 섭취가 낮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형화라 그래갖고 되게 공격성, 폭력성 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왜냐하면은 신경이 안정화되는 역할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양 물질 자체가 보면은 비타민 B나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고 이게 섭취가 적을 경우에서는 되게 내면화 주로 우울증이라든가 위축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엽산이라든가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식단에서 이러한 비타민 B나 엽산 섭취가 적은 경우에서는 애들한테서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에게서 식단 자체가 균형된 식단을 갖고 있지 못한 또 청소년들에게서 여러 형태의 정신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역시 식단의 부분들이 건강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될 음식, 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은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은 이제 붉은 고기, 햄, 가공육, 콜라, 가당 음료, 나트륨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적게 먹어야 될 종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될 부분은 과일, 채소, 현미, 또 씨앗, 우유, 식이섬유, 칼슘, 드푸른 생수, 오메가3 뭐 이런 부분의 섭취 자체를 늘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집약하더라도 결국에서는 저는 식품의 질 자체가 결국은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건강 불평등 구조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에서는 그러니까 식품의 불평등 구조를 먹거리 불평등 구조를 찾아내서 아까 미국의 정부 사례와 같이 보면은 식단 자체를 바꿔주거나 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발효 문화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아토피를 예방하는데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식문화 자체라는 것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정도 된 우리나라가 보면은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90세가 남는 첫 번째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8세야. 세계 최초 오면은 남성도 세계 1위에 등장합니다. 2030년 정도가 오면은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된 식단을 갖고 있는 거하고 발효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과일 채소가 풍성하지만 또 수산물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부분들이 저는 건강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우수한 식문화의 바탕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이런 걸 가능케 했던 식재료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환경 호르몬과 관련되어서 이제 식품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저는 농약, 제초제, 살균제 이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가 되고요. 생태계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합물질에 노출됐을 때 피해를 직접 받는 부분들이 사람보다는 주로 다른 종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려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류나 파충류나 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까지도 못하고 대개는 출시된 경우가 많이 있게 되면은 사람에게서는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에게서는 굉장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거죠. 예, 또 사례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올갱이, 예, 이제 고등의 종류 쪽 부분인데 요게 보면은 1급수에만 삽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올갱이 해장국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올갱이를 잡기 위해 갖고 사람들이 그 하천에서 깊은 데로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방송에 좀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오염돼서 살지 않아요. 아주 깊은 도시에 살기 때문인데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은 이 사람과 하등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남녀가 섞이진 않습니다. 주로 생식계 기형은 발생을 하지만 남녀가 섞이진 않거든요. 근데 하등 동물은 뭐냐면은 수컷으로서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수컷으로 가고 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지면 또 암컷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과정 호르몬에 의해 갖고 성이 수컷과 암컷이 바뀌는 부분이 하등 동물에서는 관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건 원래는 암컷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제 남성 호르몬의 노출이 확 되니까 이제 수컷의 성기가 암컷의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암컷 수컷이 뒤섞인 상태거나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종의 번식 부분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얘기하기는 해괴망측한 일이야.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생태계에서 많이 관찰되어지고 파충류인데 악어인데 수컷의 성기가 잘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교미 능력이 없어진 경우고 이거는 조류인데 독수리가 쭉 가다가 드디어 죽은 사체를 발견하고 사체를 채갖고 새끼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나중에 왔더니 농약을 먹고 죽은 애였어. 유기염소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몸속에 DDT가 쭉 퍼지는 거죠. 일주일에. 그거 봤더니 알이 부화가 안 돼. 예, 그런 것 같이 봄이 됐는데도 새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류도 급격하게 이제 멸종이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부활되어지고 건강하게 되면은 조류가 보면은 새가 많이 납니다. 일본에 가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생태계가 온전했을 때 조류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새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침묵의 봄 이게 환경 도수 중에서 스테디셀러로 들리는 부분인데 생태계에서 이제 멸종되는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다 같은 경우도 범고래가 오면은 원래는 새끼를 낳아서 길리는 종인데 수년 동안 새끼를 못 낳았어요. 봤더니 나중에 해안에 또 밀려왔는데 몸속에 다량의 PCB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얘도 불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른 종 같은 경우는 심각한 피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그러면 그게 먹이사슬을 또 올라가고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고래가 몸속에 이 잔류성 유기물질이 축적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버리게 되면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치여서 플라스틱 부딪히면 파도가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플라스틱이 에너지 가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갖다가 플라스틱 쪼가리가 바다에 떠있게 되는데 물고기들이 오인해서 이거를 작은 물고기인 줄 알고 오인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온갖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죠. 플라스틱이 있어갖고 결국에서는 굶어 죽는 고래 같은 경우도 발생할 정도인 거니까 앞으로는 물고기의 전체 숫자하고 해양 생태계에서의 플라스틱의 숫자나 이런 부분이 맞먹을 정도다고 하는 거니까 바다가 이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아까 제가 보면은 오메가3라든가 사람의 뇌 발달에 정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는 결국에서는 해양 생태계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식품의 보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도 어업협동조합을 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 결국에서는
식품의 보고가 바다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바다가 이제 오염돼서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플라스틱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가소제, 이 포탈레이트가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식품 포장재 부분들 규제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플라스틱 생산, 그 사용량 같은 경우가 1인당 사용량이 1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플라스틱 사용량이 1인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의 구조를 바꾸는 거가 저는 급선무다. 우리가 먹거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유기 물질 중에서 수은이 우리 몸속에 쌓이는 것이 문제인데 주로 수산물을 통해서 수은 농도가 높아지는 거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본의 수은 중독 사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 수은이 유기순으로 바뀌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점점 결국은 우리 식탁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 부분이고요. 여기는 일본의 선천성 미나마타 질환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이따이 질환 쪽 부분이고 육지가 오염되어지면 지하수 오염을 통해서 결국은 바다 오염이 되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태로 보게 되면은 기후 변화는요. 앞으로 보면은 2100년 정도가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주 시나리오 중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경우는 4.7도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고 바다가 대기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로 변하는 상태 부분이어서 지금의 상태는 어떤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구조, 산업 구조나 이런 걸 놓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놨을 때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탈피하는 사회적 운동들을 생협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에 있는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 자연과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구조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협동조합이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망하긴 망하는데 여러분 때까지는 아니야. 나까지는 아닌가 봐. 라고 안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식품의 안전 부분이나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사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서 비만을 가져다 주거나 또 신경 발달에 이상을 가져다 주거나 이런 문제가 환경 호르몬 또 이게 식품 오염 물질을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한테 별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찾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죠. 보면은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부모가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식문화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농민과 소비자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식문화 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고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 벌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의 소비 구조를 타파하는 것들은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자화상 부분인데 애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를 못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차 속에 있어요. 보면은 늘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나가서 맞벌이 부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는데 정작은 애는 집안에 방치된 거죠. 일종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애들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서, 예를 들면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보면 집밥을 먹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서 우울 성향을 낮춰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일정 정도의 물질적인 성장이나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서는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결국에서는 자연과 상생하는 거고, 이웃과 상생하는 거고,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의 구조는 보면은 그러한 궤도에서 일탈될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대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쪽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오염물질의 노출 관련해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 또 우리의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식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있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제 집에 키우는 개가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았거든요. 너는 운동이 부족해. 보면은 임정환 교수 얘기하는데 너는 운동이 부족해. 그래갖고 개를 끌고 공원에 가서 같이 갔다가 운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보면 왔는데 본인은 차에서 안 나와. 보면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개를 갖다 공원에서 뛰게 만드는 자기는 안 나오는 거야. 보면은 좋다는 건 아는데 보면은 자기는 안 나오는 거야. 보면은 사실 이런 구조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면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는 구조인데, 의사들한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결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드리는 거. 예를 들면 식습관을 바르게 드리는 거, 운동 습관을 드리는 거, 이게 기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보면은 식생활 교육이 나서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은 이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쪽 부분에. 근데 지금은 의료계 따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식품 갖다가 생협이 따로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사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생협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의 변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면은.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오면은 이런 먹거리 식당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의료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태리 쪽의 상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피해가 큰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모델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런 쪽 부분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의 변화, 소비생활의 변화, 경제혁신, 사회혁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정말 사회 근저에 있어서 개개인이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변화를 직접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